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MD로 일하며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던 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결혼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댁도 꽤 부유한 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랑꾼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저를 공주님처럼 챙겨주기도 해서 주변에서 다들 부럽다고 할 정도였죠. 부모님 다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주는 사람이라니. 저도 그 남자가 좋았고 결혼도 자연스레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혼 때까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했고 남편은 결혼 후에 연애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시부모님도 쿨하고 좋으신 분들이었고 별다른 분란은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들을 출산했고 1년 뒤 복직도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잘 다녔고 가정에서는 남편하고 사이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했고 제 삶이 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동안의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사랑꾼이던 남편에게 가장 비참한 배신을 당해야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지독했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긴 하지만 형편 자체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에 부모님께 도움받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있었기에 나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 화장품 회사에 입사도 했었죠. 성공을 위해 또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샌가 제 나이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지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렇긴 해도 사실 그때까지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맘때 저를 쫓아다니며 열렬히 구애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개팅은 아니었고 그냥 친구에게서 가볍게 소개받은 지인이었던 남자인데 저한테 반했다며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거든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된 지영호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도 넘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통도 컸습니다. 저한테 완전 반했다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매일같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부담 가질 것 없이 자기를 택시처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꼭 필요한 선물들을 넘치게 해주기도 하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늘 제 곁에 와주기도 했습니다. 열렬한 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고 신경 써주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음을 열어준 게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고 연애하는 동안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대접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 남자는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에 연애 경험이 두어 번 있긴 한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본인도 일도 많고 피곤하면서도 꼭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필요한 일 있으면 늘 기사를 자처했고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한마디만 해도 약이며 죽이며 싸들고 저희 집을 왔고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건 그냥 흘린 말 한마디도 다 귀담아 듣고 사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의 생신,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부모님께 호텔 케이크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지극정성이니 저도 그 남자가 얼마나 좋았겠나요. 행복하게 연애를 했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애정이 넘쳤습니다. 늘 저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저 역시도 넘치는 사랑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슨 깨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유리구슬처럼 대했고 저도 그런 행동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죠. 게다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빌라를 보고 사시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며 8천만 원 가량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복이 있다고 좋아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돈 많고 착한 데다 섬세하기까지 한 남자와 결혼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역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결혼 4년이 되기도 전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죠. 사랑이 넘쳐나던 남편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점차 저에게 무심해지고 시큰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띄게 말이죠. 막 열정적으로 사랑을 퍼붓다가 그 사랑이 빠르게 발약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좀 눈에 띄게 퉁명해졌고 저를 대하는 게 쌀쌀맞아졌으며 또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맘때 아이를 키우며 회사 생활을 병행하느라 바빴는데 늘 밖으로 도는 남편과는 대화를 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었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와도 씻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도 사람인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섭섭하기도 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얘기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좀 귀찮아하고 성가셔했습니다.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공주 대접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 마음이 식었다고 바로 차가워지는 걸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이 크고 섭섭했죠. 계속 공주 대접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니까 알콩달콩 부부로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남편은 갑자기 무자르듯 뚝 하고 차가워졌으니까요. 혹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지나 싶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했던 저의 의심이 확신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휴대폰은 늘 뒤집어 놓고 누군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요. 어쩔 때는 폰 보고 실실거리다가도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 화면을 가리기도 했죠. 뭘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제 속에선 계속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왜인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잠이 확 깼고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제 옆에 누운 남편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맘때 부쩍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남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얄밉기도 하고 우라도 치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속을 끓는데 이 사람은 편안하구나 싶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문득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행동이 좀 의심스럽긴 했어도 남편의 폰을 훔쳐볼 생각까진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핸드폰에는 제가 알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았고 그걸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봐야겠더라고요. 보지 마,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찝찝한 기분을 안고 살 바에야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패턴은 알고 있었기에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거실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조심스레 살펴보는데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멎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죠. 남편은 제가 폰을 안 볼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외도 증거들을 지울 생각도 없이 고스란히 다 놔뒀더라고요. 한재희라는 이름의 여자였고 그 여자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속옷만 입고 자신의 방처럼 보이는 곳에서 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자기가 선물해준 속옷인데 어때? 잘 어울리지? 라고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에 조만간 여행 갈 때 꼭 입고 와라, 너무 보고 싶다, 지금 달려가고 싶다 등등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한재희라는 이름이 뭔가 낯이 익은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한재희는 남편 회사의 여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이름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대화를 쭉 살펴보니 최소 3개월 이상이 된 관계였습니다. 사랑해, 또 보고 싶어, 여행 가자 등등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대화들이 가득했죠. 남편은 마치 과거의 저에게 했듯이 그 여자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선물도 아낌없이 사주고 심지어 그 여자가 부르면 금방 달려갔더라고요. 저와 저희 아들이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남편은 그 여자가 부르면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만나러 달려갔던 겁니다. 저도 남편이 회사 일로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갔다 오라고 하고 별말 안 하는 성격이었다 보니 이렇게 대담하게 불륜을 즐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뜰 때까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고
저는 그날 일부러 연차를 썼었죠. 저는 남편에게 어제 제 폰으로 옮겨두었던 그 영상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설명 좀 해봐.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한 듯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던 제 마지막 기대는 그의 첫마디에 박살이 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남편은 혼자서 막 머리를 쥐어싸며 짜증과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 뒤졌어?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져? 너 의부증 환자야? 라고요. 이런 영상을 내연녀랑 주고받았고 그걸 저한테 들켰음에도 이토록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나 이런 거 딱 질색인 거 알아 몰라. 질색이고 자시고 이게 뭔지나 설명해봐. 외간 여자랑 바람피는 거 들켜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밤새 내 폰 뒤져서 이런 거 찾아내니까 좋냐? 무섭다 무서워. 내 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지. 바람핀 건 얘기 안 하고 딴소리만 할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못 참겠으면 이혼하든가.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돌아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저를 확 떠미는 거예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그 상황이 저에겐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떠밀다니요. 저한테 폭력을 쓰다니요.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와중에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시고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토록 함부로 하는 것이었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지가 더 난리를 치며 욕설까지 하더니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몇 시간이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들키고 나니 차라리 잘 됐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완전 눈이 돌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열렬히 구애를 하고 들이댔었는지 알기에 한번 누군가에게 빠지면 불도저 같은 인간인 걸 알기에 이제는 그 상대가 내가 아닌 상간녀로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바뀌고 나니 저한테는 정말 쓰레기처럼 구는 겁니다. 아내이자 자기 아들의 엄마인 저에게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련할지 모르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편에도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다시 예전의 착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과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했던 남편이었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믿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떠밀기까지 했는데도 저는 어리석게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집요하게요. 저는 남편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 상간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폰에서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었거든요. 그 여자는 뜻밖의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차장에는 남편 차가 있었고 거기에서 남편과 그 상간녀가 함께 내렸거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둘이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지만 보란 듯이 제 남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남편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그 여자가 내렸어요. 둘이서 무슨 카페 데이트라도 온 것처럼 다정하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저 여자를 굳이 만날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 저 남자는 이제 내 남자가 아니구나. 내가 저 둘 앞에 나타나면 오히려 비참한 꼴만 나겠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참담한 하지만 뭔가 정리된 듯한 기분으로 다시 차를 빼서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은 안 해주고 상간소송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푹 빠진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정리하고 그 여자에게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돌적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그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한테 빠지고 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깨달았죠. 여자한테 미친 남편놈은 아내도 자식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은 상간소송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함이라고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소장 받았어요. 무슨 심정으로 보내셨는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영호 오빠가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명목으로 꽤 넉넉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파탄난 관계인데 그거 받으시고 그냥 깨끗하게 끝내는 게 그쪽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세요? 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어차피 파탄난 관계라고요? 그 파탄이 누구 때문에 났는데요? 저 때문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빠랑 그쪽이랑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이혼 얘기도 오갔던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저한테 마음이 왔던 거고요. 근데 왜 저 때문이죠? 라면서 개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유부남이 꼬시려고 하는 소리를 다 믿어요? 그쪽 나타나기 전까진 우리 부부 사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부남이 그런 소리하고 들이댄다 한들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다 하고 유부남이란 불륜 저질렀으면서 참 뻔뻔하네요. 저도 오빠 사랑해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잘도 나와요? 그러면 소송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왜 전화했죠? 그쪽 생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오빠가 위자료며 재산분할 넉넉히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거 받고 잘 끝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일 크게 만들면 그쪽도 피곤할 테니까. 고양이 쥐 생각해요? 그쪽이 뭔데 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말던가요. 저는 사실 상간소송 이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빠가 돈 다 내줄 거고 염두에 두고 만난 거니까요. 참 뻔뻔하고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 여자는 정말 도덕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더라고요. 어차피 파탄난 관계고 이혼도 시간 문제였다는데
차라리 오빠랑 저랑 이렇게 된 거 알게 돼서 그 김에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넉넉히 받게 되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들어보니 결혼한 지 4년 조금 넘었다는데 보통은 10년 정도는 돼야 재산 분할이든 뭐든 있다던데요. 4년밖에 결혼 생활 안 하고 그 위자료의 재산 분할이면 제법 재미 보신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완전 폭발했죠. 야, 좋게 좋게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개소리 작작짓거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뭐라고요? 개소리? 미친년? 그래, 어차피 파탄난 관계? 유부남이랑 놀아난 네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 너 같으면 이게 재밌겠니? 지금은 뭐나 된 것처럼 구는데 나중에 땅 치고 후회나 하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내는 거 아니야. 나중에 큰 코 다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아서 하고 다시는 이딴 전화 하지 마. 유부남이랑 놀아놨으면 상가소송 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준비해. 알았니? 절대 합의 없고 무조건 너한테 다 받아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끊었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던지요. 그 여자아는 꼬라지가 너무 열받아서 진짜 이혼은 안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 최대치의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변호사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은 어렵고 위자료 받아봤자 몇 천이잖아요. 법적으로 싸워봤자 나한테 남는 거 없을 거고 이미 끝난 마당에 차라리 재산 분할 받고 에라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건 역시도 저한테 하등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도 지금은 기세 등등하지만 남편의 사랑과 애정이라는 게 결국 유통기한이 짧다는 걸 안 저였기에 그 둘의 사랑도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살듯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합의 이혼에 응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충분한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이혼 후 한동안은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 그 상간녀에 대한 분노 등 복잡한 심경이 얽히고 설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계속 슬퍼하고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생각해서라도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잡생각을 할 수도 없게끔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죠. 사람이 몸을 바삐 움직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받을 거 받고 이혼했으니 최악은 아니다. 우리 아들이 있었으니 이 결혼이 나에게 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도 1년이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늦은 밤 전 남편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연락처는 지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뭔가 해서 받아보니 잔뜩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민정아, 나야 용호. 잘 지내? 재훈이는 자고? 무슨 일이야? 용건 없으면 끊을게. 미안하다, 민정아. 나 많이 원망스럽고 밉지?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벌 받는 것 같아. 너랑 재훈이한테 그렇게 한 거 다 돌려받나 봐.
그러면서 청승을 떨더라고요. 들어보니 남편은 한재희와 반년도 살지 않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한재희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한재희랑 바로 같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제 전 남편에게 흥미 떨어진 한재희는 다른 남자랑 양다리였고 아이까지 임신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쪽 남자가 더 스펙이나 집안이 좋고 미혼이었기에 한재희는 바로 제 남편을 차버리고 그쪽으로 갈아탄 거였습니다. 제 전 남편은 그 일로 화가 나서 한재희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했는데 그 일로 한재희가 전 남편을 고소했고 고소 때문에 전 남편은 준비 중이던 사업에 크나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전 남편의 사업은 원래 전 시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계셨는데 전 시부모님이 친척에게 사기를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러면서 전 시댁 상황도 몹시 안 좋아졌고 전 남편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매출 부진이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재희에게 폭행 고소 당했기에 결국 돈 주면서 고소 취하하는 대신에 서로 깨끗이 헤어지기로 했답니다.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에게 올인했는데 그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돈줄마저 끊긴 그의 처참한 신세 한탄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 잘 살라고 양육비만 끊기지 말고 제대로 보내라고 말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 저에게 다시 재결합이니 뭐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애도 못 보게 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경고했고 그 후에 남편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찌그러져 살더라고요. 전 남편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서 상황이 몹시 안 좋다는 것만 전해 들었는데 그냥 꼬시다고 더 확 망해버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이사를 갔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7살이 되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한 엄마가 주축이 되어 아파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보고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집 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저희 아파트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든 거죠. 2살부터 7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를 둔 애기 엄마들이 모여 육아 정보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는 소소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로 바빠서 간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에게도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 모임장 친구가 워낙 적극적으로 저한테 오라고 하기에 한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브런치 카페였죠. 그런데 저는 그 모임 장소에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늦게 출근이 가능했던 날 아이 등원을 시키고 돌아와 그 모임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중 어떤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지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바로 상간녀 한재희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맞았어요. 그 여자의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2돌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근 3년 만에 그 여자를 봤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값비싼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다른 엄마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전과 달리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엄청 고상한 척 입었더라고요. 그래봤자 과거에 이상한 속옷 입고 유부남한테 영상이나 보냈던 주제에 말이죠. 저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화통화만 했기에 제 얼굴을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사진, 영상, 심지어 멀리서 보긴 했지만 실물도 봤잖아요. 모를 수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입 다물고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이 모임에 자주 나왔었는지 다른 애기 엄마들하고도 친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지, 자기 딸이 얼마나 똘똘하고 예쁜지에 대해서 늘어놓고 이번 달 말에 가족끼리 발리로 여행을 갈 거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시켜 놓은 것도 모자라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죠. 재산분할 넉넉히 받고 이혼하니까 재미 좀 보지 않았느냐고요. 그 뻔뻔한 소리를 짓거려 놓고도 제 전남편은 반년도 안 돼서 버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 꼬셔내서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그 꼬라지를 보는데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 이건 복수의 기회다 싶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엄마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여자 옆에 서자 다른 엄마들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웃으며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재밌니? 제 물음에 순간 카페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추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져서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저를 초대했던 모임장 친구가 놀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훈 엄마, 왜 그래요? 시연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시연? 아, 딸 이름이 시연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한재희도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저기요, 누구신데요? 모임장님,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재희 씨, 내 목소리 벌써 까먹었어? 우리 통화도 했었잖아. 네? 내 이름 이민정이야. 기억나? 3년 전인가? 네가 내 남편하고 바람 펴서 내가 너한테 상간소송 걸었잖아. 그거 취하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네가 그때 뭘 했더라? 어차피 파탄난 혼인관계인데 위자료라도 넉넉히 받게 해주니 고마워하랬나? 제 말에 그녀는 제가 누군지 알게 됐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나 이혼시키고 바로 내 남편이랑 재혼하나 했더니 다른 남자의 임신해서 그 남자랑 결혼했다며? 그의 이름이 시연이야? 와, 우리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지? 이 아파트 사는진 전혀 몰랐네. 내가 그때 말했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 그것 봐.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 제 말에 그 여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벌떡 일어나다가 앞에 있던 주스까지 쏟더라고요. 막 허둥지둥 하는데 참 웃긴 꼬라지였죠. 저기요, 미쳤어요? 지금 무슨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당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고소 해봐 얼마든지. 네가 위자료 준 거 아직 그대로 있고 그걸로 고소 비용 내지 뭐. 이보세요. 주변 애엄마들은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미쳤나봐 진짜. 다른 사람하고 착각했나 본데 당신 이거 실수하는 거야. 라며 부들거리길래 제가 그랬죠. 아, 실수인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년간 지우지 않고 보관해온 저장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과거 증거 영상들을 드라이브에다 보관해놨거든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녀가 속옷만 입고 남편에게 보냈던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겠어요? 이분이 영상 속 저분 맞는 것 같죠? 제 전남편한테 이런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틀자 엄마들은 순식간에 경악했습니다. 그 여자는 질겁하며 제 폰을 확 뺐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내놔, 내 폰. 하지만 그 여자는 바닥에 제 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놀라서 부들거리는 꼬라지를 보니 오히려 더 우습더군요. 저 역시도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여자 폰을 똑같이 들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래야 쌤쌤이지. 제 바로 옆에 있던 엄마는 경악하며 그러더라고요. 시언엄마, 이거 진짜야? 미쳤어요? 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야. 시언엄마 맞더만. 세상에, 유부남이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뻔뻔하게 세상에 우리 아들이랑 같은 어린이집 다녀서 친하게 지냈더니 알고 보니 상간녀야? 너무 기막힌다 정말. 엄마들은 난리가 났는데 한재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엄마들은 더럽다면서 저런 짓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느냐니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애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녀? 나 이거 원장님한테 바로 말해야겠어.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그렇게 지는 행복하다고 자랑질하고 다닌 거야? 미쳤네 진짜. 무슨 낯짝으로. 엄마들은 한재이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한재이는 완전 패닉에 빠진 것 같았고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방을 너무 세게 당긴 바람에 옆사람 커피가 와르르 쏟아졌고 놀라서 가방도 떨어뜨렸죠. 그 여자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며 립스틱과 지갑 같은 소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비난을 들으며 정신이 나간 채로 그것들을 대충 주워 담고는 울부짖으며 카페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모임에 있던 한 엄마가 익명으로 올린 땡땡 어린이집 맘모임의 불륜녀 정체라는 제목의 글은 아파트 카페까지 올라왔죠. 그 여자를 유추한 사람들은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다, 과거가 장난 아니다 등 그녀의 모든 것을 조롱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일로 동네가 뒤집어졌고 결국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도 직접 키우겠다고 했다는 걸 건너서 듣게 되었죠. 물론 저도 피해는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네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날의 행동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거든요. 다만 저희 아이에게는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유치원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것. 저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 상간녀에게 제 손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덕분에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더 챙긴 거 아니냐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던 그 여자. 그때는 마치 제 우위에 선 듯 저를 조롱하고 우월감을 느꼈던 모양인데 그때 본인이 했던 그 행동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톡톡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소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제가 좀 더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위축되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훌훌 털어내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엔 억울하고 열받는 기분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제 속 시원해졌으니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보란듯이 잘 지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편의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남편의 사랑이 끝났을 때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는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던 결혼이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다시 되돌리려 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기업 사내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대학 동기와 선배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공동 원장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맘때 선이나 소개팅도 꽤 봤던 것 같은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건 등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감정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군요. 능력, 외모, 매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선이나 소개팅에서 잘 맞는 상대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기에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며 나갔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첫눈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말처럼 외모, 매너도 너무 괜찮았고 직업도 좋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오승준이었고 대형 로펌의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업계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고 로펌에서도 밀어주는 대표 변호사였죠. 그 남자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본인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되었다면서요. 그 남자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완벽해도 이성적인 끌림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닌 운명의 반쪽이 저라고까지 했죠. 그는 소개팅 후에도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시를 했습니다. 소개팅 다음 날 제가 운영하는 스피치 학원으로 커다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어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라는 낯간지러운 문구와 함께요. 게다가 그는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학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주말이면 제 SNS를 꼼꼼히 살폈는지 제가 갖고 싶다고 흘렸던 레스토랑이나 전시회를 귀신같이 예약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예약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제 SNS 들어와서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선희 씨 생각하다 보니까 선희 씨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희 씨 취향이 좀 보이던데요. 아마 이게 운명인가 봅니다. 제 SNS에 그 전시회 보고 싶다고 적어놓은 글을 보고 예약한 거겠지만 능글맞은 그 말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훤칠한 외모에 지적인 매력까지 갖춘 남자가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저돌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 역시 싫을 이유가 없었죠. 저희는 불꽃 같은 연애를 1년 정도 했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었고 저도 이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요, 연애 때와 달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꽤나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님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남친의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친은 저를 데리고 남친 어머님이 혼자 사시고 있다는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그의 말이 떠올라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컸었죠. 저는 어머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위아래로 값을 매기기라도 하듯 저를 훑어봤다고나 할까요? 그 불쾌한 시선에 저도 움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승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앉아라. 어머님의 말투는 고상한 척했지만 이미 말투와 눈빛에서는 경계심과 오만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제 학벌, 직업, 부모님의 직업이나 사는 동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첫 만남에 이런 얘기까지 다 물어보시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승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님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게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뜻인가 싶어서 좀 어리둥절했죠. 들어보니까 무슨 사내 아나운서 그런 거 했다면서? 네. 그런 건 뭔데? TV 아나운서 떨어지고 고작 회사 안에서 방송이나 하는 그런 거야? 라면서 갑자기 과거의 제 직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사내 아나운서도 입사하기 쉬운 건 아닌데 저렇게 말하셔서 놀랐죠. 네? 아니, 무슨 TV 나오는 그런 아나운서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방송이라니 그게 뭐야? 뭐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방송하는 뭐 그런 건가? 아,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일은 됐고 지금은 뭐 무슨 학원을 한다고? 네, 스피치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야? 들어보니까 그것도 혼자 원장도 아니고 공동 원장인가 그런 거라며? 그러면 보는 돈도 다 나누겠네. 라면서 비꼬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자부심 가지고 하는 일인데 너무 무시하시니까요. 게다가 좀 전에 남친이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워낙 힘들게 키웠고 또 내가 쟤만 바라보고 살았어. 승준이 밑으로 딸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뭐 지 혼자 잘났다고 나가 사는 애고 나는 우리 승준이만 보고 살았지. 어쨌든 내 노력 덕에 저렇게 변호사까지 만들어놨고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인가?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나가고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집에서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나도 최소한 장인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나 병원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선인의 부모님은 아까 들어보니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주부라고 했나? 네. 아휴, 솔직히 내 마음에는 영 차지가 않아.
우리 승준이를 좀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가댁이었으면 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기분도 너무 상하고 얼굴까지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친이 조금 듣게 되었고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선희 씨가 뭐 어때서요? 아니, 내가 좀 섭섭하니까 넋두리 하는 거지. 에이, 그만하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라며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라도 남친과 어머님의 모습을 파악해서 그 결혼 준비를 멈췄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때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충분히 기분 나빠해하는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덮고 그 결혼을 그대로 감행했거든요. 어머님이 제 조건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어리석고도 순진한 기대를 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하셨지만 그 후에 몇 번 더 찾아뵀을 때는 그리 무례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 그때는 섭섭해서 그렇게 말하셨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말았던 거죠. 게다가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이제 정말 한가족 됐으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이제는 나를 며느리로 한 가족으로 잘 받아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과 달리 결혼 후 저에 대한 어머님의 막말과 무시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어머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명절 음식 레시피를 공부하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며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오후가 되어 어머님 댁으로 친척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큰 이모부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 인상이 참 선하고 고와서 우리 승준이가 장가나는 정말 잘 간 것 같네. 저는 그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감사합니다 이모부님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과도를 들고 과일을 깎으시던 어머님이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참하긴 뭐가 참해요. 속에 불려씨가 들었으니 내 아들을 얼씨구나 채갔지. 라면서요. 장난 같은 말투였지만 그 말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친척분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살폈죠. 그리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장난이야, 장난. 장난 가지고 뭘 그래? 얘 새아가, 너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상하면 그건 내 말 맞다고 인정하는 거다. 하긴 뭐 내가 딱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솔직히 우리 승준이 정도면 얼마든지 더 잘난 집에 장가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새아기가 욕심이 많아서 덥석 우리 아들을 물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얘 선이야, 너 변호사 남편 만나서 호강하고 아주 좋지? 어머님은 모든 친척이 듣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듣는 제 입장에선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작정하고 남편을 꼬시기라도 한 것 마냥 저렇게 비꼬시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하시니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는데 남편 역시도 당황해서 자기 엄마를 말리긴 하더군요. 엄마, 뭔 소리 하세요? 명절인데 왜 그래요? 엄마도 참. 하면서 어머님을 말리긴 했는데
남편의 재지는 너무나 힘이 없었고 그 상황만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비꼬아가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대놓고 미움을 받는다는 게 특히나 그게 시어머니라면 정말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더군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구박을 당할까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남편은 제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말씀이 좀 거치셔서 그래. 악의는 없으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말이겠나요? 제 인격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상처와 모멸감을 수도 없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문제는 단순히 어머님의 미움과 구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변호사로 만든 후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라도 폭발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부터 도박이나 사기에 가까운 투자에 눈이 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저의 결혼 생활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는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손에는 조악하게 인쇄된 지도와 번지르르한 브로슈어를 들고 계셨죠. 예, 승준아. 내가 기가 막힌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 이 땅이 곧 신도시로 개발돼서 지금 평당 10만 원 하는 게 1년 안에 100만 원으로 뛴다더라.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된대. 나랑 잘 아는 그 부자 언니한테 들은 거야. 그 언니가 아무한테나 이런 정보 알려주는 게 아니야. 나랑 친하니까 우리 모임에서 나한테만 이거 알려주더라고.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정보 나누면서 자기들끼리만 돈 버는 거 알지? 근데 그 언니가 나를 좋게 봤는지 특별히 알려주더라고. 이게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정보야. 나 이거 꼭 해야겠어. 내가 이걸로 대박 나서 우리 아들 강남에 번듯한 개인 로펌 차려줄게. 그러면서 엄청 들뜨신 겁니다. 솔직히 딱 봐도 어머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급 정보 같지도 않았고 약간 사기 비스무리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만류했죠. 어머님,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안 같은 서류는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너 어디 앞에서 똑똑한 척이야. 네가 똑똑해봤자 내 아들보다 똑똑해? 네가 변호사야?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자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기꾼들한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니?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뭘 안다고 여기에다 입을 대? 사기라니. 내가 사기나 당할 사람처럼 보이냐고. 하면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죠.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빠져있어. 예, 승준아. 너는 엄마 믿지? 엄마가 네 이름으로 계약금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남편까지도 어머님의 행동에 별로 제지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엄마.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선이야, 엄마가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 안에서는 그 어떤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엄마의 결정은 곧 법이고 진리였거든요.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에 관해서는 좀 심하리만치 의존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간 어머니는 굉장히 호언장담하셨어요. 예, 그 소식 들었니? 그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제 우리 땅값 오르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 너희는 나한테 고맙다고 매일 절이라도 해야 될 거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관련 뉴스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박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지인분이 하는 말은 고지곳대로 다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그 땅값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연락을 주겠다던 개발사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님은 그 개발사의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부자라는 지인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어머님도 좀 초조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바쁜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계약서에 적힌 개발사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불안한 마음에 그날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어머님 같은 피해자들이 다녀갔는지 난리가 난 흔적도 보였다고 했죠. 남편은 그 건물 경비원에게 물어봤고 그 경비원분은 이런 피해자들 많다고 혀를 차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굉장히 미심쩍었는데 어머님과 남편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 큰 돈을 투자했고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날렸죠.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갖고 있던 돈을 날리기만 한 게 아니라 빚까지 져서 투자를 했다더군요. 그 돈까지 고스란히 날리면서 빚만 남은 거였죠. 기막히게도 그 엄청난 빚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남편 오승주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그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대부분 제 학원 수입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잘 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해서 호의호식 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 실상은 빚 갚는 데 허덕이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 저한테 미안해 하기는커녕 또다시 사고를 치셨어요. 기획 부동산 사기로 생긴 빚을 메꾸겠다며 이번에는 다단계에 제대로 빠지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생수까지 잔뜩 늘어놓으셨죠. 그 평범해 보이는 생수가 한 병에 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선이야, 이거 한번 써봐라. 너 감기 자주 걸리고 몸 골골하지?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나도 요즘 먹고 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가뿐하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물건들을 강요하고 심지어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도 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너네 학원 수강생들한테 소개 좀 해줘. 이거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파는 사업이야. 우리 같이 사업하자.
내가 너 내 밑에 상위 직급자로 꽂아줄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걸 팔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못 팔아? 네가 원장이라면서 왜 못하는데?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그러니 말은 무슨 학원 원장이랍시고 돈도 쥐꼬리만큼 버는 거지. 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 엄청난 빚을 지고도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강매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또다시 빚을 내서 물건을 사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의 빚잔치를 하느라 단 한 푼도 남아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삐걱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어머님은 제게 비난을 멈추지 않더군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 네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게 대체 뭐니? 돈을 척척 벌어오기를 해. 승준이 내조를 잘하기래. 애초에 네가 좀 능력 있는 집안 딸이었으면 우리 승준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빚을 갚느라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는지.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그저 우리 엄마가 요즘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며 알맹이도 없는 말로 적당히 위로하고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면서 저도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의 헌신과 노력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요, 제가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문제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지독한 여성 편력을 가진 여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결혼 전까진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결혼 생활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꾼인 척 저밖에 없는 척 연기를 했던 남편이었지만 그 가면은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벗어버린 거죠. 그는 그때 같은 로펌의 신입 변호사와 바람이 났거든요. 저는 우연히 남편의 차 조수석 밑에서 발견한 제가 하지 않는 낯선 명품 브랜드의 귀걸이 한 짝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걸이 뭐야? 내 거 아닌데 왜 당신 차에 있어? 누구 거야? 아, 그거 전에 후배 변호사 태워줬는데 흘린 건가 봐. 귀걸이를 흘린다고? 걔가 좀 칠칠 맞아. 남편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의 뒤를 캐봤는데 그 후배 변호사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죠. 선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어. 그냥 요즘 엄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아무 감정 없고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외도라니 그 충격과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그의 눈물 어린 사과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맹세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이번에는 자신이 맡은 사건 의뢰인의 딸과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운 후에 약간의 의심병이 생긴 저는 한 번씩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이번엔 의뢰인 딸? 당신 정말 짐승이야?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아니지. 우리 이혼해. 이건 이혼 서류야. 당장 도장 찍어.
그런데 남편은 이번에도 역시 무릎을 꿇고 빌었죠. 선이야, 제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한다면 정신과 치료라도 받을게. 나 진짜 그 여자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자기밖에 없어. 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며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창문을 열고 중내산해하면서 미안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게. 라며 생쇼를 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짓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 서류를 제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제 손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변호사 사모님이라는 그 허울밖에 없는 타이틀과 남들의 부러워하는 시선 때문에 그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했던 제 욕심과 어리석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속빈 강정인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어머님도 달라질 거라는 여전한 착각을 했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 잠시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지긋지긋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동호회나 와인 모임 등에서 만난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한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바람기가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을요. 이혼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혼이 힘들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런 답답한 제 속마음을 유일하게 털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신우는 오빠 때문에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탓인지 성인이 되고부터는 꼭 필요한 일 말고는 엄마 오빠와 왕래를 거의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랑은 성격이 잘 맞아서 신우 올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사이처럼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제 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더는 못 살겠어. 승준 씨 또 바람피워. 이번엔 셀 수도 없이 많아.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랑 오빠 그런 사람들인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언니만 상처받지 말고 언니 인생을 먼저 생각해요. 저도 뭐든 도울게요.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결국 미루고 미뤘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쯤 저에게는 아주 기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백화점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어머님이 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도 듣게 되었죠. 저는 놀라서 그들을 몰래 따라갔고 그들은 한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몰래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잠시 후 남편까지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얼굴에 붙은 눈썹을 떼어주고 팔짱을 끼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엔 저 여자랑 또 바람을 피는구나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그 앞에는 어머님까지.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뻔히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상간녀를 같이 만나고 있는 어머님. 그리고 제 앞에선 잘못했다며 빌면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남편.
그들의 웃음소리에 제 심장은 싸늘하게 식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고 그 여자의 뒤를 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유명 건축가의 딸이자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오승준의 와이프다라는 것을 밝히고 만났는데 자리에 나온 그 여자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그쪽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서요? 저한테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혼이고 승준 씨는 그쪽하고 이혼하면 이혼남이라 제 손해긴 한데 그래도 승준 씨가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승준 씨한테 개인 로펌 하나 차려줄 능력 충분히 되고요. 누가 봐도 저랑 더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는 거죠. 어차피 곧 이혼할 거 아닌가요? 그때 승준 씨한테 들어보니 이혼 서류 도장도 찍었다고 하던데. 그 서류 오승준이 직접 찢었거든요. 저랑 절대 이혼 못한다고. 글쎄요. 아닐 텐데. 승준 씨도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특히 그쪽하고 어머님하고 사이가 별로라는데 어머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당장 이혼하고 저랑 재혼했으면 하세요. 라면서 자랑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흘리며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죠. 그래요. 갖고 싶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상관없이 내 남편 갖고 싶다는데 실컷 가져요. 줄 테니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좋겠네요.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영원히 백년해로 하길 바래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을 시작했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혼을 거부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듯이 바람을 피고 어머님이랑 같이 상간녀랑 만나서 하하호호 하면서도 저랑은 이혼 못한다고 저러고 있는 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은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도 저는 자기 와이프로 있어주길 바라는 소유욕이요. 어쨌든 저는 단호했습니다.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시어머니의 방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았기에 제 승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재정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 및 남편과 상간녀 측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양육권도 무사히 받아내게 됐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은 결혼 생활을 했었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속편하게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속편할 것을 그동안 뭐 때문에 참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학원 운영도 열심히 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신우하고는 이따금씩 안부 정도는 묻고 지냈는데요. 신우도 자기 엄마나 오빠랑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에게서 전 남편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바로 상간녀와 재혼을 했다더군요.
그때 보니까 그 상간녀가 엄청 적극적이던데 바로 재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어를 개주겠나요? 남편의 여성 편력도 그대로였을 거고 어머님의 돈 사고 치는 것도 그대로였겠죠.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유부녀인 자신의 의뢰인과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그러다가 그 유부녀 남편에게 걸렸다고 하고요. 의뢰인과 그것도 유부녀인 여자와 그런 스캔들이 난 데다 그 유부녀 남편이 이 일을 공론화시키게 되면서 그 여파가 꽤나 컸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그래도 변호사니까 다른 데 취업하면 될 줄 알았나 본데 전시모가 제대로 아들 앞길을 막았습니다. 전시모는 새 며느리 집안이 유명한 건축가 집안이라는 것을 팔아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여자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한테 미쳐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다가 로펌에서 잘렸지.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본인과 본인 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면서 돈 사고 치고 다니지. 그 상간녀도 제대로 똥밟았구나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제가 그때 그 여자한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 테니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 상간녀는 제가 센 척한다고 저렇게 말한 줄 알겠지만 아니요.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너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 인간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 심정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결국 그 여자도 그 미친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 것 같더군요. 그 상간녀의 아버지는 사위의 문란한 사생활과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의 모친에 대해 알게 된 후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있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 남편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떤 로펌도 어떤 기업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남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두리에서 근근히 사무실 하나를 차렸다곤 하던데 손님도 없고 완전 초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 역시 오승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 소송까지 제대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그 여자도 먹어봐야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본인이 유부남인 거 알고도 또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쓰레기인 거 알고도 시작한 거니 누굴 원망하겠나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나란히 손잡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었죠.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자기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된 것 인과응보라면서 가족이라고 해도 영원히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고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저 역시도 가슴속에서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두 발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참 힘들고 어리석기도 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날들을 밑거름 삼아 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려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